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이 그보다 더 강한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가 법정 구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자 박 전 장관은 충격을 받은 듯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노력한 바 없다. 죽어도 일정하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내란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또다시 남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전제한 출국 금지, 서울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한 것이 내란 중요 임무를 실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에게는 계엄사 합동수사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도록 협조를 지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지시들이 포고령 위반자 출국 금지와 수용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계엄 해제 후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른바 김건희 수사무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 바깥이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구형이 20년이었는데 25년 선고했죠. 한 30년 무기징역 이런 정도 구형을 했어야 될 죄 아닌가요? 저는 어제도 보면서 특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무튼 그나마 이렇게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있어서 좀 기대를 합니다. 마음이 놓이죠. 또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은 이쪽에 관련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서 공소 기각을 했지만 또 주문을 했죠. 제대로 된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해라. 하라는 주문 아닌가요? 장유미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건 하라는 거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왜 제대로 안 해갖고 이렇게 올렸냐? 예, 그렇습니다. 자,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 먼저 시작하자마자 뭐 할 말이 뒤에가 좀 기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할게 라고 시작을 했죠. 한번 들어보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는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이나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원이 채택할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박성재에게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병력 등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맨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지난번 한덕수 선고할 때도 그런 맞습니다. 두괄식으로 판결을 했죠? 저희가 보통은 형사 판단을 기다릴 때 좀 주요 사건은 쭉 그 이유를 읽어요. 근데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앞에서 되게 강하게 꾸짖는 인상을 받으면 더 낫다. 그러면 왜냐면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선처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양형이 비교적 낮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결론은 미괄식이에요. 재판부가 그런 식으로 선고를 주문을 읽는데 이진관 그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엄중함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 있었잖아요. 박성재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오히려 이 불법 계엄을 막으려고 했어.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 동요를 막으려고 나는 관리했을 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증거가 진술이 증언이 배척점에 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양형을 구형도 부족하다. 20년보다 훨씬 센 25년을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실형의 25년형을 받았으면 도주 우려가 높은 겁니다. 항소심에 대응한다는 피고인의 방어권 논리로 밖으로 풀어주기에는 그 죄값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예, 김석환 평론가님. 사실 우리가 그냥 뭐 법적인 거 이런 거 안 따져보고 내란을 구성하는 것을 들여다봤을 때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적어도 이 내자는 똑같은 놈들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선 이 사람들하고 사전에 뭔가가 대화를 나누든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법무, 행정, 교정, 검찰을 다 전부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종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검찰을 쥐고 있다는 뜻은 계엄이 만약에 선포가 됐다고 하면 합수본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 합수부가 구성될 때 검찰 파견을 해줘야 되는 조직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약에 계엄령 위반으로 포고령 위반으로 만약에 구속을 하거나 붙잡아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교정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에 또 가둬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전에 최소한 모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거는 너무 뻔한 일이었는데 박성재 장관은 그동안에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는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판사가 그냥 구속영장 기각해버리는 어이없는 일들이 그동안에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란 가담한 거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소화제 없이도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덕수보다 박성재가 훨씬 더 재질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일반적인 뭐 어떤 공직자 내지는 고위직이라고 하면은 일단 정신이 없어질 겁니다. 멘붕이 올 거예요. 이 속칭. 멘붕이 와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우왕좌왕하고 할 텐데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그 불려가가지고 그 당시에 국무회의 할 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의 주장에 넘어간 거지만 처음에 좀 우왕좌왕하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덕수가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한덕수의 행위 중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계엄 이후에 이제 상황들에서 좀 문제가 됐지만 계엄을 선포한 그 당시에 권한을 행사해서 뭐 어떤 그 출국 금지를 시킨다든지 무슨 뭐 대한민국의 무슨 계엄사를 다 이 꾸리라고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 임무 종사한 혐의로 지금 이 큰 어떤 그러한 형량을 받은 거잖아요. 박성재 장관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서도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이게 멘붕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전에 뭘 계획한 듯이 바로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해야 되는지를 전화를 해갖고 물어보고 이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무부 회의에서 그 어떻게 할 건지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거는 법 위반인 것 같습니다. 불법인 것 같습니다. 얘기들을 하잖아요. 심지어 류혁 감찰관은 거기 사표를 집어던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 수용시설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출국금지도 해봐야 되고 이런 주장을 계속 관철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훨씬 더 어떤 의도, 목적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보다 더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거죠. 이진관 부장판사의 어제 그 선고 장면은 생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들 보았는데 자세하게 판결할 때 또 선고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좀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제4의 패널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제 생중계 허용 안 했는데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내일 모레 26일 날 오후 2시에 김건희 매관 매직 1심 선고는 생중계를 허용을 했네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왜 이번에 박성재는 생중계 안 했을까요? 아마 이게 이 신청이 언제 들어갔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보통은 이제 특검 공소유지하는 특검의 신청으로 재판부가 그걸 재량껏 하다 보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 아마 제 생각에는 한덕수 총리도 생중계를 했었던 그 전례에 예. 비춰보면은 그 무게값이란 건 덜 하진 않거든요. 이제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재판부의 의지라기보다는 뭔가 실무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잘 처리되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되는. 지금 박성재 공소 유지를 내란 특검이 진행하죠. 예, 그렇게 알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저는 내란 특검을 의심해요. 이 자들이 보십시오. 징역 25년이나 나올 만한 그런 죄를 20년 구형했죠. 근데 그러니까 더 나았죠. 25년이나 나올 선고가 25년이나 나올 이런 죄를 네. 그리고 20년이나 구형하는 그런 죄를 아. 구속영장을
도대체 어떻게 청구했길래 두 번이나 기각이 되게 만듭니까? 저는 이 분명히 내란 특검이 박성재에 대해서는 뭔가 봐줄 요량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장 청구했을 때 정말로 촘촘하게 따져가지고 기각 당할 수 없게끔 청구했는가 궁금하고 왜 이거 성중계 신청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영장이 기각됐던 거는 지금 이 결론에 비추어 보면 뭐가 그렇게 어쨌든 수사에 구멍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 따르면 맞다면 이게 소명에 약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법원이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어쨌든 그 단계에서는 좀 수사를 딱 컴팩트하게는 못했다는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증이 된 게 아닌가. 다 지금 검사들끼리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영장 기각됐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법적 카르텔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인사이기 때문에 법적 카르텔하고 그 누구보다 잘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또 검사들이 내란 특검에 파견이 다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지휘를 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 법무부 장관을 구속시키는 건 매우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의 경우에도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당시에 지금 이번에 이준관 판사가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들 그 사실관계는 그대로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과천에 가가지고 법무부 청사의 관련자들 다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그리고 교정시설이라든가 출입국 관리 문제 이런 것들 다 점검하고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연락해가지고 검사 파견 요청하고 이건 다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정도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관련돼 있는 팩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성재 쪽이 어떻게 법률적인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성재 쪽 논리를 영장 전담 판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법성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판사한테 받아들여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요, 공사 구분 뭐 이런 걸 떠나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떤 재판입니까? 법무장관은 무슨, 대통령도 지금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사사로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준관 부장판사는 어제 재판에서도 확실하게 이것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어제도 다시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합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민주주의와 법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게 됩니다.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과거 내란 사건에 관한 대부분 판결들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그렇죠. 버릴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평론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예. 진리지 않습니까? 이 내란은 누가 끝냈습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무슨 메시지 계엄을 해가지고 자기가 군대를 별로 안 보냈고 이런 얘기로 마치 자기가 원래 빨리 끝낼 것처럼 이제 설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최근까지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뒀으면 성공했으면 윤석열 제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근데 그걸 막아낸 거는 시민들이 바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제 아는 학교 후배도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가야 되냐?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이것은 큰일이다라고 인식하고 국회 앞에 가가지고 이것을 항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점을 사법부가 그동안 별로 이제 판결이나 또는 이제 영장이나 이런 데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불만을 많이 가졌는데 그래도 이준관 판사는 이러한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점을 반영해주고 있어서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인식도 그렇지만 이준관 부장판사는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그 일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지 확실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준엄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덕수 때도 그렇고 이번에 박성재 때도 그렇고 너네들 그 내란이 성공할 줄 알았지? 성공하면은 한 자리 더 해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그 인식하에서 보면 아무리 법 기술을 부려도 통할 구멍이 없는 거죠. 마음에 확실한 주관이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한 번 더 들어보죠. 12.3 내란은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노상원의 수첩이나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에 기재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실제 이행하였거나 혹은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 때문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특히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행해야 할 더욱 무거운 업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업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 박성재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특검을 비판을 했는데요. 내란죄를 다루는 재판을 보면서 때로는 특검이, 그러니까 검사 측이 질문을 날카롭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진관 재판장이 더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내란 특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는데 이중관 부장판사가 그러면 왜 그때 그렇게 했어요? 아니 이렇게 했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여러 번 추궁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박성재한테도요. 안가해동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수목 모임을 하신 거예요?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날은. 대통령 안 가요? 근데 왜 가요? 그 장소 누구 만났습니까? 저 행안부 장관하고요. 저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법제처장님하고 그렇게. 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럼 얘기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계엄 선포 관여라고 보기 어렵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그거는 계엄이 끝났는데. 네. 그거를 준비하는. 저렇게 막. 김수환 평론가님, 지금 생각하면 참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저런 태도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정확하게 지적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 있어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시원함 같은 거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은 제대로 못 하는데 오히려 판사가 나서서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진관 판사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박수를 보내셨을 것 같고요. 저는 이진관 판사가 딱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했다고 봐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한덕수 내란 사건도 이진관 판사가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직위원이 판단한 거고. 그러니까 한덕수 판단할 때 그때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하는 걸 그 당시에도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국정 2인자가 해야 할 역할이 뭐다. 그런데 당신은 그거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엄에 협조하듯이 국무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오히려 건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번에 박성재는 한덕수보다 더 형량을 높였어요. 2년이나. 그러니까 당시에 한덕수는 징역 23년이었는데 징역 25년이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전에 윤석열이 제일 먼저 계엄 당일날 불렀던 사람이 박성재였어요. 박성재 불러서 명태균 구속된 부분들 언급하면서 계엄 선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전에도 누차 윤석열이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엄 선포의 이유를 계엄 선포할 거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박성재도 충분히 그걸 알았을 거고 그리고 이후에 계엄 선포했고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계엄 문건도 직접 김용현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법무부가 가가지고 대응 방침들을 논의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날 안가회동 때 대통령의 말씀 자료라고 해서 예산 삭감하고 야당의 전행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안가회동 때 대책회의를 했다. 이걸 다 이진관 판사를 본 거예요. 실제로 구체적인 실행 의지가 훨씬 더 강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진관 판사는 나름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한덕수보다 더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준 거죠. 박성재 저자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또 그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온갖 법 기술을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박성재 저자는요, 나이는 윤석열보다는 어리지만 윤석열보다 더 고시가 일찍 됐죠. 예, 그래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또 법무부 장관, 저건 검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다 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요직은 다 두루 거친. 그러니 얼마나 엘리트. 법 기술을 다 부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변호인도 상당히 뭐랄까요, 뭐 정관, 고위 정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포진을 한 부분이 있었고, 항변 내용을 어쨌든 소기의 성과는 영장 청구 단계까지였던 것 같아요. 공소유지가 됐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몰랐다는 그 인식의 문제는 재판부에 눈속임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게 오히려 패착이 됐던 거예요. 차라리 그때 구속이 됐으면 구속 기간이라도 카운트가 되는 건데 어제부터 이제 되는 거거든요. 25년이라는 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장기술로 어느 정도 모면은 했다는 걸 부인할 수 없고, 그게 저희를 상당히 또 괴롭게 만들었지만 궁극에는 정의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재판에 뭐 임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 가운데 온갖 법 기술을 써보다가 다 안 되면 질질 짜라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판사의 심증을, 왜냐면 이게 그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판사는 오감을 다 작동해서 보거든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지, 눈을 깜빡이는지, 막 손을 떠는지, 이것도 판단의 요소이고 그게 법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을 때,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것도 정상참작의 요소인 건 맞으니까 진정으로 우는지 아니면 거짓인지. 근데 이 부분이 어떤 그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진 않고요. 본질은 그 사건의 공소 사실에 임하는 태도예요. 판사가 봤을 때 뻔히 거짓인 걸 알겠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말리려고 했어요. 내가 오히려 윤석열을 만류했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건 더 안 좋게 작용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성재가 질질 짜던 거요. 눈물도요, 자주 우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세훈이죠. 오세훈이 울면 또 우는구나. 그럴 텐데 박성재 평소에 번질거리고 그렇게 하던 모습만 보다가 결심 공판 때 질질 짜는 거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런 눈물을 무슨 눈물이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 질질 짜던 거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이상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찡하고 막 그 눈물을 참을 수가 없으십니까? 그런 눈물은 아니고 눈물이 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좀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기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기인데 좀 어색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맥락에 안 맞는 것 같다. 이전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이전까지 재판 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재판부 이상하다, 특검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계속 하다가 갑자기 앉아가지고 저 마지막 얘기하라니까는 저렇게 지금 표정을 지으면서 울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눈물이 사실은 관측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눈이 나빠서 그런 거 뭐 모르겠지만 요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저렇게 울면은 당연히 보던 사람들이 연기하나, 억지로 지금 표정을 짓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판사도 아마 이진관 판사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더 괘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